모르면서 박았다고 난리야. 저런 벤츠 하나 긁힌다고 사람이 죽는 것도 아닌데. 입 밖으로 저 말이 튀어나온 뒤에야 나는 내가 떨고 있다는 걸 눈치챘다. 빗물이 아니라 긴장에 젖은 손이 자꾸 핸들을 놓치려 했다. 또다시 민폐 끼치는 애 취급받겠지. 사고 처리비 대체 어떻게 갚지? 누나, 그래도 큰 차야. 저런 사람들한테 잘못 보이면 골치 아프다니까. 동생의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들어왔다. 맞는 말이었다. 우리는 이런 일에 휘말리면 안 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도 그 순간 나는 이상한 걸 봤다. 근데 이상하지. 내 얼굴 보더니 그 할아버지 표정이 마치 아는 사람 본 것 같았어. 말하고 나서 나 스스로도 어이없다는 듯 웃음이 새어나왔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쿡 하고 찔렸다. 처음 보는 사람 눈에 내가 왜 그렇게 비쳤을까? 그 아이 눈동자에서 내가 잃어버린 손녀가 보였네. 노인은 조용히 그렇게 말했다. 그 눈빛은 차주가 아니라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사람의 눈이었다. 설마 아니지. 세상에 그런 우연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도 그 떨림이 숨겨지지 않았다. 비에 젖은 내 모습과 그의 시선이 엇갈리는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 혹시 나 같은 애도 누군가의 손녀일 수 있을까? 나 같은 애가 누군가의 손녀일 수도 있어요? 내 입에서 그 말이 새어나오자 공기가 잠시 멎은 것 같았다. 내가 무슨 소리를 한 거지? 그 말은 감히 넘지 말아야 할 선을 건드린 것 같았다. 그 아이, 아버지 약점 건드리는 또 다른 가짜면 어쩌시려고요. 노인의 아들이 낮게 잘라 말했다. 그 시선은 나를 통과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의심하고 있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발끝부터 식어 내려갔다. 그래, 나 같은 애는 원래 의심부터 받는 거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옆에 선 노인의 손등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게 보였다. 그날 빗속의 벤치 앞에서 가난한 배달 알바였던 나는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평생 짐이라고만 믿었던 이 얼굴이 어떤 사람에게는 잃어버린 손녀의 얼굴일지도 모른다는 거리요. 이 이야기는 혈연보다 깊은 마음의 기억이 한 소녀의 인생과 한 노인의 마지막 선택, 그리고 한 가족의 탐욕과 두려움을 어떻게 드러내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전 이름이 유아예요. 22살이고요. 강릉 바닷가 근처 허름한 빌라에서 동생 지민이랑 둘이 살고 있죠. 부모님은 제가 4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 뒤로 보육원에서 자랐고 18살 되던 해에 동생이랑 독립했습니다. 동생은 선천적으로 다리가 불편해서 수술비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전 낮엔 동네 빵집에서 일하고 밤엔 배달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돈이 필요했거든요. 절실하게요. 그날도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저녁 9시쯤이었나 마지막 배달 주문이 떴죠. 해안도로 쪽 펜션이었는데 거기까지 가려면 가파른 커브길을 지나야 했어요. 헬멧에 빗물이 후두득 떨어지는 소리가 귀를 막았지만 전 그냥 엑셀을 밟았습니다. 빨리 가서 빨리 끝내고 싶었거든요. 병원에서 온 문자 알림이 머릿속에서 계속 깜빡였어요. 지민이 수술비, 이번 달엔 꼭 내야 한다고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죠. 커브를 도는 순간이었어요. 반대편에서 불빛이 확 쏟아졌습니다.
검은색 벤츠가 미끄러지듯 제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전 본능적으로 핸들을 꺾었지만 이미 늦었죠. 쾅 소리와 함께 스쿠터가 옆으로 넘어갔고 전 아스팔트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배달 가방 속 빵 상자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흙탕물 속으로 단팥빵이랑 크림빵이 둥둥 떠다녔죠. 손바닥이 따끔거렸고 무릎도 쓰라렸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빵들이 망가진 게 더 속상했습니다. 저 빵들 값은 제 주머니에서 나가야 하니까요. 차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신발 소리가 제 쪽으로 다가왔죠. 고급 가죽 구두가 물웅덩이를 밟을 때마다 물이 튀었습니다. 그 물방울이 제 손등에 떨어졌어요. 전 얼굴을 들었어요. 비에 흠뻑 젖은 머리칼 사이로 한 노인이 보였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아버지였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반듯했죠. 젖은 코트를 한 손으로 움켜쥔 채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괜찮소? 목소리가 낮고 무거웠어요. 그런데 뭔가 떨리는 게 느껴졌죠. 전 대답 대신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리고 다시 고개를 들었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제 얼굴을 빤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뭔가를 확인하려는 것처럼요. 눈빛이 흔들렸어요. 마치 유령을 본 사람처럼요. 뒤에서 운전기사인 것 같은 남자가 다가왔어요. 그 사람은 경찰이랑 보험사에 연락하겠다고 말했죠. 하지만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짧게 말했습니다. 내가 책임지겠네. 그 한마디에 전 어리둥절했어요. 보통 이런 사고 나면 누가 잘못인지 따지기 바쁜데 이 사람은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병원부터 가자고 했습니다. 전 거절하려고 했어요. 병원비 낼 돈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제 팔을 살짝 잡으며 말했어요. 다친 데 확인부터 하고. 그렇게 전 벤츠 뒷좌석에 타게 됐습니다. 가죽 시트가 너무 부드러워서 앉는 게 불편했어요. 처음 타보는 차였거든요. 창밖으로 빗줄기가 흘러내렸고 전 제 손을 내려다봤어요. 손바닥엔 피가 조금 배어 있었고 손톱 밑에 흙이 끼어 있었죠. 이런 손으로 이 차를 타도 되나 싶었습니다. 100m 너머로 할아버지의 눈이 보였어요. 그분은 계속 저를 보고 있었어요. 왜 그러시는지 몰랐지만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무섭다기보다는 뭔가 간절해 보이는 눈빛이었거든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쯤 비는 조금 잦아들었어요. 응급실에서 간단한 검사를 받았죠.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타박상이랑 찰과상 정도라고 했어요. 소독하고 밴드 붙이면 된다고요. 전 안도했죠. 큰일 날 뻔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수납 창구에서 진료비 내역을 받았을 때예요. 금액을 보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카드 한도로는 안 되는 액수였거든요. 어떻게 하지? 이걸 어떻게 내지?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할아버지가 조용히 종이를 가져가셨어요. 그리고 말없이 카드를 내셨죠. 직원이 영수증을 건네며 말했어요. 이만큼 받으셨으면 됩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만 끄덕이셨어요. 전 황급히 뒤를 따라가며 말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는데요. 제가 나중에 갚을게요. 할아버지는 저를 잠시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뭔가를 결심한 것 같은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아가씨,
며칠만 내 집에 머물지 않겠나? 그 말에 전 깜짝 놀랐어요. 무슨 소리지?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하시는 거지? 뭔가 이상했어요. 낯선 사람한테 집에 오라니요. 전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제가 왜요? 확인해 보고 싶은 게 있어서 그렇네. 대가로 병원비와 배상은 충분히 해주겠네. 대가라는 말이 귀에 꽂혔어요. 지민이 수술비, 밀린 월세, 그리고 망가진 배달 빵값까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 사람을 믿어도 되는 걸까? 혹시 이상한 사람은 아닐까? 하지만 그분 눈빛은 진지했어요. 그냥 호기심이나 장난이 아니라 정말 간절한 뭔가가 있는 것 같았죠. 전 망설이다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며칠이면 됩니다. 그렇게 전 그 할아버지 집에 가기로 했어요. 그때는 몰랐죠. 그게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선택이 될 줄은요. 다음 날 오후 전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약속 장소로 나갔어요. 지민한테는 며칠일 때문에 못 들어간다고만 말했습니다. 걱정할까봐 자세한 얘기는 안 했죠. 검은 벤츠가 빌라 앞에 섰고 전 차에 탔습니다. 차는 시내를 벗어나 해안도로를 따라 올라갔어요. 점점 집들이 드물어지고 바다가 가까워졌죠. 그러다 언덕 하나를 오르니 거대한 저택이 나타났습니다. 진짜 영화에서나 보던 그런 집이었어요. 흰색 외벽에 넓은 정원, 높은 담장까지. 차가 대문 안으로 들어갈 때 전숨을 참았습니다. 이런 데서 사는 사람이 있구나. 실감이 안 났어요. 현관 앞에 차가 서고 할아버지가 먼저 내리셨어요. 전 가방을 들고 따라 내렸죠. 문이 열리고 안으로 들어갔을 때 첫 번째로 본 건 커다란 사진이었습니다. 복도 정면에 액자가 걸려 있었어요. 어린 여자아이 사진이었죠. 6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빨간 리본을 머리에 달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그 아이 얼굴이 낯설지 않았어요. 눈 모양이랑 입술 모양이 마치 제 어릴 적 모습 같았거든요. 아니, 그럴 리 없는데. 전 고개를 저으며 시선을 돌렸습니다. 하은이다. 내 손녀. 할아버지가 사진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목소리가 조금 떨렸죠. 전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손녀분이요. 지금은 어디 계세요? 잃어버렸네. 아주 오래전에.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잃어버렸다니. 할아버지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고 저를 2층 방으로 안내하셨습니다. 방은 깨끗하고 넓었어요. 창문 너머로 바다가 보였죠. 짐을 풀고 침대에 앉았을 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 사람은 왜 절 여기 데려온 걸까? 그 손녀랑 제가 무슨 관계라는 걸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낯선 집, 낯선 침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내일 아침 일찍 나가야겠다고요. 이건 아닌 것 같다고요. 그런데 새벽에 눈을 떴을 때 몸이 먼저 움직이고 있었어요. 시계를 보니 5시였습니다. 평소에 일어나던 시간이었죠. 전 습관처럼 부엌으로 내려갔어요. 부엌은 넓고 깨끗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재료가 가득했어요. 밀가루, 버터, 팥소까지. 순간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빵을 만들고 싶어졌어요. 박 여사 빵집에서 배운 대로요. 전 조용히 반죽을 시작했어요. 밀가루에 물을 넣고 버터를 섞고 치대고 또 치댔죠. 손에 익은 동작이었습니다.
그렇게 만든 반죽을 둥글게 빚어서 팥소를 넣었어요. 단팥빵이요. 박 여사가 늘 하시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빵은 말이야, 손에 붙은 마음까지 같이 구워지는 거야. 오븐에서 빵이 구워지는 동안 고소한 냄새가 퍼졌어요. 그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죠. 전 식탁을 닦고 빵을 하나씩 접시에 담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할아버지가 서 계셨어요. 신문을 들고 계셨는데 손이 멈춰 있었죠. 이 냄새. 할아버지가 중얼거리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식탁으로 다가와 의자에 앉으셨습니다. 빵을 보시더니 눈빛이 흔들렸어요. 하은이가 제일 좋아하던 단팥빵이네. 그 말에 전 조금 놀랐어요. 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일하던 빵집 대표 메뉴예요. 단팥빵은 진짜 맛있거든요. 할아버지가 빵을 하나 집으셨어요. 한 입 베어 무시더니 눈을 감으셨습니다. 뭔가 먼 곳을 보는 것 같은 표정이었죠.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하은이도 직접 만들겠다고 밀가루를 뒤집어 쓰곤 했지. 온 집안이 가루투성이었어. 그 말에 웃음이 나왔어요. 귀여웠을 것 같았거든요. 할아버지도 웃으셨어요. 그런데 그 웃음 속에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공기가 깔렸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죠.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누군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중년 남자 한 명이 가방을 들고 거실로 들어왔어요. 정장을 입은 모습이 비즈니스맨 같았죠. 그 사람은 저를 보더니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아버지, 또 시작이십니까?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할아버지가 대답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길에서 주운 아이를 손녀라고 착각하셨던 거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 말에 전 가슴이 철렁했어요. 주운 아이라니. 저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할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번 아이는 좀 다르네. 그 사람이 비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벤츠박은 가난한 애라면 돈 때문에 뭐든 할 수 있겠죠. 그 순간 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일어나서 조용히 부엌을 빠져나왔습니다. 복도를 지나 계단을 올라가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둘이 계속 싸우고 있었죠. 전기를 막고 방문을 닫았습니다. 밤이 됐어요. 저녁은 혼자 방에서 먹었습니다. 아무도 부르러 오지 않았거든요. 전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옥상에서 바다가 보였죠. 밤바다는 검고 넓었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렸어요. 전 지민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것 같아. 왜? 무슨 일 있어? 그냥 여기 사람들이 날 안 좋게 보는 것 같아서. 지민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누나, 그래도 그 할아버지는 누나 믿어주잖아. 그런 어른 드물어.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맞아. 할아버지는 절 의심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따뜻하게 대해주셨죠. 그런데 왜 전 도망치려고만 하는 걸까? 전 한숨을 쉬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많았어요. 이렇게 별 많은 하늘 오랜만이었죠. 다음 날 전 집안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청소를 핑계로요. 복도를 지나다가 문이 반쯤 열린 방을 발견했습니다. 들어가 봐도 되나 망설였지만 호기심이 이겼어요. 조심스럽게 문을 밀고 들어갔죠. 방 안은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오랫동안 아무도 안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책상 위엔 장난감이 놓여 있었고 선반엔 사진첩이 꽂혀 있었어요. 사진첩을 꺼내 펼쳤습니다. 빛바랜 사진들이 나왔어요. 리본을 단 어린 소녀가 웃고 있었죠. 복도에 걸린 그 아이랑 같은 아이였습니다.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기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 아이가 안고 있는 곰인형이 보였거든요. 갈색 곰인형이었는데 한쪽 귀가 찢어져 있었어요. 그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그 인형, 전 알았어요. 아니, 본 적이 있었어요. 어릴 적에요. 보육원에 있을 때 제 침대 옆에 똑같은 인형이 있었거든요. 한쪽 귀가 찢어진 갈색 곰인형. 그게 제 유일한 친구였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이 사진 속에도 있는 거죠? 우연이겠지. 혼잣말을 했지만 목 뒤가 서늘해졌어요. 뭔가 이상했거든요.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인형, 하은이가 어딜 가도 놓질 않았지. 깜짝 놀라 돌아보니 할아버지가 서 계셨어요. 언제 들어오셨는지 몰랐죠. 할아버지는 천천히 다가와 사진첩을 함께 보셨습니다. 전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손녀분, 언제 잃어버리셨어요? 4살. 그때부터 이 집은 항상 하나가 비어 있었지. 할아버지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오래된 나무처럼 거칠고 메말라 있었죠. 전 다시 사진을 봤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면서요. 그러다 이상한 걸 느꼈어요. 신기하네요. 낯설지 않은 집 같아서. 그 말이 저도 모르게 나왔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이 집이, 이 방이 왠지 모르게 익숙한 기분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저를 바라보셨어요. 한참 동안요. 피란 말이야, 가끔 돌아올 길을 찾는다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졌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사진첩만 들여다봤어요.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죠. 그때 문틈 너머로 누군가 우리를 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휴대폰으로 뭔가를 찍고 있었어요. 저희를 찍는 건지 아니면 사진을 찍는 건지 몰랐죠. 하지만 그 눈빛이 차가웠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전 계속 그 집에 머물렀습니다. 아침마다 빵을 구웠고 낮엔 정원을 정리했어요. 할아버지랑 차도 마시고 바다도 보러 갔죠. 이상하게 편안했어요. 처음 만난 사람인데 오래 알던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 아들, 그러니까 도연 씨는 계속 저를 경계했어요. 마주칠 때마다 차가운 시선으로 쳐다봤죠. 어느 날 밤이었어요. 전물을 마시러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데 방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도연 씨 목소리였죠. DNA 결과만 확인하면 끝입니다. 그 아이 진짜 손녀일 리 없어요. 그 말에 전걸음을 멈췄어요. DNA 검사라니. 그럼 이미 제 DNA를 채취한 거예요. 언제요? 전 아무것도 몰랐는데요.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비서 같았어요. 회장님께는 어떻게 보고할까요? 필요한 말만 하죠. 감정 팔리는 일은 없게. 전 숨을 죽이고 벽에 등을 기댔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죠. DNA 검사, 그럼 곧 결과가 나오겠네요. 제가 정말 할아버지 손녀인지 아닌지. 근데 이상했어요. 전 왜 두려운 거죠? 제가 손녀가 아니라는 게 밝혀지는 게 무서운 건가요? 아니면 손녀라는 게 밝혀지는 게 무서운 건가요?
잘 모르겠어요. 다음 날 할아버지가 산책가자고 하셨어요. 직접 운전하신다고 하셨죠. 우리는 해안가로 갔습니다. 바닷가 벤치에 나란히 앉았어요. 파도가 회색빛으로 부서지고 있었죠.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어릴 적에도 난 항상 여기서 손녀랑 앉아 있었네. 그 말에 전 옆을 봤어요. 할아버지는 바다를 보고 계셨습니다. 사람은 말이야, 잃어버린 걸 닮은 얼굴만 봐도 숨이 멎는다네. 전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제가 그런 얼굴인가요? 할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봉투를 꺼내셨습니다. 그 안엔 단팥빵이 들어 있었어요. 제가 만든 빵이었죠. 맛을 봐. 자네 손맛이 어떤지. 전빵을 한 입 베어 물었어요. 단팥이 혀끝에 번졌습니다. 달콤하고 따뜻했어요. 우리는 말없이 빵을 먹었습니다. 바닷바람이 머리칼을 흩날렸고 갈매기 소리가 들렸어요. 그 순간이 참 평화로웠습니다. 며칠 뒤 도연 씨 사무실에 흰 봉투 하나가 도착했어요. 비서가 그걸 건넸죠. 전 그 장면을 우연히 봤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다가 방 문틈으로 보였거든요. 도연 씨가 조급하게 봉투를 뜯었어요. 서류를 꺼내 읽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말도 안 돼. 그가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서류를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전 얼른 몸을 숨겼어요. 가슴이 쿵쿵거렸죠. 그 서류가 뭐였을까요? 혹시 DNA 결과였을까요? 결과가 어땠길래 저렇게 놀라는 걸까요? 그날 오후 전 박 여사 빵집에 들렀어요. 오랜만에 인사도 드릴 겸요. 박 여사는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전 반죽을 도우며 말했어요. 사고 난 뒤로 그 할아버지 자꾸 날 보면서 웃어요. 박 여사가 손을 닦으며 말씀하셨어요. 그 웃음이 진심이면 된 거야. 진심은 거짓말 못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골목 입구에 검은 차가 서 있었습니다. 차에서 도연 씨가 내렸어요. 제 앞을 막아섰죠. 이쯤에서 그만합시다. 우리 집에 엮이지 말고. 목소리에 초조함이 섞여 있었어요. 전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이 누군지 알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 아버지한테 접근하지 마세요. 전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그냥 병원비 때문에. 도연 씨가 말을 끊었어요. 그 변명 많이 들어봤습니다. 저 불쌍한 척해서 동정 얻을 생각 없어요. 그럼 왜 우리 집에 들어왔습니까? 오라 하신 분은 회장님이었어요. 전 숨을 고르고 시선을 피했어요. 손등엔 밤새 설거지한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굳은 살도 박혀 있었죠. 도연 씨가 제 손을 힐끗 보더니 눈을 돌렸어요. 아버지는 예민합니다. 잃어버린 손녀 얘기만 나오면 판단력이 흐려져요. 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냥 고개만 숙였죠. 도연 씨는 차를 타고 떠났고 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아니면 제 존재 자체가 잘못인 걸까요? 집에 돌아와 할아버지와 마주 앉았어요. 차를 따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말이야 믿고 싶은 걸 먼저 믿게 마련이지. 전 제가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알게 될 걸세. 이름이 어디로 가든 마음은 자리를 찾거든.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천천히 이해됐어요.
할아버지는 이미 마음을 정하신 거예요. 제가 누구든 DNA 결과가 어떻든 상관없다는 거죠. 그냥 절 받아들이기로 하신 거예요. 그 생각을 하니 눈물이 났습니다. 전 고개를 숙여 눈물을 감췄어요. 그날 밤 전 짐을 쌌어요.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도연 씨 말이 맞아요. 전 이 집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우연히 스친 사람일 뿐이죠. 가방에 옷을 넣고 지퍼를 잠갔습니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어요. 계단을 내려가는데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할아버지였어요. 밖에 나갔다 오시는 길인가 봐요. 우리는 마주쳤죠. 어디 가는 거냐? 그동안 신세 많이 졌습니다.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다가오셨어요.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넌 내 손녀일지도 모른다. 그 순간 뒤에서 고함이 들렸어요. 그건 조작된 서류예요. 도연 씨였어요. 얼굴이 붉게 상기돼 있었죠. 손에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애 진짜 손녀 아니에요. 제가 확인했어요. 거짓말하지 마라. 할아버지 목소리가 커졌어요. 두 사람이 소리를 지르며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전 그 한가운데 서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죠. 그때였어요. 할아버지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셨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아버지, 도연 씨가 달려갔어요. 할아버지가 비틀거리며 쓰러졌습니다. 전 비명을 질렀어요. 바닥에 주저앉은 할아버지를 붙들었죠. 손이 차가웠습니다. 구급차가 왔고 할아버지는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전 구급차를 따라 병원에 갔습니다. 응급실 앞에서 기다렸죠.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어요. 의사 선생님이 나와서 말했습니다. 심근경색이라고요. 다행히 생명엔 지장 없지만 안정이 필요하다고요. 특실로 옮겨진 할아버지를 봤을 때 눈물이 났어요. 산소호흡기를 끼고 계셨습니다. 눈을 감고 계셨죠. 전 침대 옆 의자에 앉아 할아버지 손을 잡았어요. 손이 주름투성이었습니다. 따뜻했지만 힘이 없었죠. 제 탓이에요. 저 때문에 싸우시다가 할아버지가 천천히 눈을 뜨셨어요. 흐릿한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고개를 좌우로 흔드셨어요. 아니다. 내 잘못 아니다. 그 한마디를 하시는데 숨을 몇 번이나 고르셔야 했어요. 전 울면서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날부터 전 병원에 머물렀어요. 밤에도 병실 밖 의자에서 잤죠. 낮엔 일을 해야 했어요. 병원비가 계속 나가니까요. 전 다시 배달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스쿠터를 타고 거리를 돌아다녔어요. 헬멧을 쓸 때마다 할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힘들었지만 견딜만 했어요. 할아버지가 깨어나시길 기다렸거든요. 지민이 병원에 찾아왔어요. 휠체어를 타고요. 제 얼굴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누나, 우린 괜찮아. 누나도 누나 인생 좀 챙겨. 괜찮아. 나 이제 괜찮아. 거짓말이었지만 웃으며 말했어요. 지민은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그 손이 따뜻했어요. 어느 날 오후 할아버지가 의식을 되찾으셨어요. 제 이름을 부르셨죠. 전 얼른 침대 옆으로 갔습니다. 할아버지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서재 금고, 비밀번호는 1208이다. 왜요? 그 안에 내 이름이 있다. 그 말과 함께 모니터의 파형이 요동쳤어요.
간호사들이 들어와 저를 밀어냈습니다. 전 복도에 서서 기다렸어요. 1208 그 숫자가 머릿속을 맴돌았죠. 할아버지가 안정되신 후 전 저택으로 돌아갔어요. 서재 문을 열고 금고 앞에 섰습니다. 벽에 붙은 금고가 저를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손가락이 떨렸지만 숫자를 눌렀습니다. 1, 2, 0, 8. 딸깍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어요. 안엔 낡은 봉투 하나와 사진 한 장이 있었어요. 사진 속엔 젊은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아기가 보였습니다. 뒤편으로 바다가 펼쳐져 있었죠. 봉투 겉면엔 삐뚤삐뚤한 글씨가 있었어요. 내 손녀 유아에게. 유아. 제 이름이었어요. 어떻게 할아버지가 제 이름을 아셨을까요?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었어요. 안엔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출생신고서, 사본, 보육원 기록, 실종 신고 내역, 그리고 메모가 있었어요. 붉은 펜으로 쓰여 있었죠. 원아 유하, 과거 하나은으로 추정. 숨이 멎었어요. 하나은. 할아버지 손녀 이름이잖아요. 제가 하나은이라고요. 말도 안 돼. 그럴 리 없어요. 전 그냥 유아예요. 보육원에서 자란 유아라고요. 그때 문이 열렸어요. 도연 씨가 들어왔습니다. 제 손에 든 서류를 보더니 달려왔어요. 그 봉투 나한테 주시오. 이건 회장님이 제게 남기신 거예요. 도연 씨가 봉투를 낚아챘어요. 서류를 뒤적이더니 소리쳤습니다. 애매한 기록뿐이잖아. 어디에도 확정된 증거는 없어. 그의 눈에 분노와 두려움이 동시에 보였어요. 무서웠어요. 그때 비서가 나타났습니다. 회장님은 이미 마음의 결정을 하셨습니다. 마음, 감정, 그게 사람을 망치죠. 도연 씨 힘이 풀렸어요. 전 서류를 되찾아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병원으로 뛰어갔어요. 할아버지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 혹시 진짜 하은이가 아닐지도 몰라요. 그래도 할아버지가 미소 지으셨어요. 아주 약하게요. 넌 내 손녀다. 그 말과 함께 할아버지 손이 힘없이 내려갔어요. 전 울었습니다. 소리내서 울었죠. 장례식은 작은 교회에서 열렸어요. 회색 구름이 낮게 깔린 날이었습니다. 관 앞엔 단팥빵 한 접시와 흰 국화꽃이 놓였어요. 전 향을 올리고 절했습니다. 눈물은 이미 다 말랐지만 가슴이 텅 빈 것 같았어요. 박 여사가 다가와 속삭였어요. 그분이 참 너를 친손녀처럼 아꼈어.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엔 웃으셨다더라. 지민이 휠체어에 앉아 저를 올려다봤어요. 누나, 이제 안 무섭지? 응, 이제 우리도 누군가의 가족이었어. 장례가 끝난 후 도연 씨가 검은 봉투를 들고 왔어요. 아버지 유언장입니다. 당신도 보는 게 맞을 것 같네요. 봉투를 열었어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전 재산 일부를 유아와 지역 보육원, 그리고 동네 빵집에 기부한다. 그 아래 작은 글씨가 있었어요. 사람은 피보다 기억으로 이어진다. 전 그 글자를 쓰다듬었어요. 눈물이 다시 났지만 이번엔 뜨겁지 않았습니다. 서늘하고 정돈된 감정이었죠. 며칠 후 전 유언장 서류를 정리하다가 뒤에 숨겨진 문서를 발견했어요. 보육원 행정 실수에 관한 공문이었습니다. 입양 예정 원화와 보호 원화의 서류가 뒤바뀐 사실이
확인됐다는 내용이었어요. 그 말은 즉, 제가 진짜 하나은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였죠. 전 웃었어요. 허탈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래, 역시 그렇지. 지민이 다가와 물었어요. 그럼 우리 아무 상관없던 거야. 아니, 우리한텐 있었지. 같이 밥 먹고, 같이 웃고, 손 잡아준 시간. 전 문서를 가스레인지 불 위에 가져다 댔어요. 종이가 천천히 타들어갔습니다. 제가 됐죠. 창문을 여니 바람이 불어와 쟤를 날려보냈어요. 이건 누구 상처 줄 필요 없는 진실이야. 햇살이 부엌에 내려앉았습니다. 전 조용히 속삭였어요. 할아버지, 저 그냥 유아로 살게요. 몇 달이 지났어요. 해안가 오래된 건물 1층에 간판을 걸었습니다. 기억의 빵집. 간판 아래 작은 글씨로 하은과 유아의 이야기라고 적었죠.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돈으로 빵집을 연 거예요. 전 새벽마다 반죽을 치고 오븐에서 빵을 구웠습니다. 할아버지 말씀이 떠올랐어요. 사람 인생도 반죽 같아. 얼마나 치고 쉬어주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지. 동네 어르신들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손녀 양, 단팥빵 있나? 오늘 건 좀 더 달아요. 아이들은 초코빵을 들고 뛰어나갔고 관광객들은 사진을 찍었습니다. 빵집은 생각보다 잘 됐어요. 지민도 카운터에서 저를 도와줬죠. 어느 날 도연 씨가 찾아왔어요. 정장 대신 편한 셔츠를 입고 계셨습니다. 카운터 앞에 서서 말씀하셨어요. 단팥빵 2개 포장해 주시겠습니까? 전 말없이 포장했어요. 봉투를 내밀었죠. 도연 씨가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여기 오면 좋아하셨을 것 같습니다.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도연 씨가 고개 숙여 인사하고 나갔어요. 그 뒷모습을 보며 전 조금씩 마음이 녹는 걸 느꼈습니다. 해질녘 가게 문을 닫고 바다로 갔어요. 남은 빵 몇 개를 들고요. 파도는 주황빛 하늘 아래 부드럽게 밀려왔습니다. 벤치에 앉아 수평선을 봤어요. 한때 할아버지와 함께 앉아보던 그 자리였죠. 할아버지, 오늘도 잘 보고 계시죠? 지민이 하늘을 가리켰어요. 봐봐, 저기 제일 먼저 뜬 별. 딱 그분 같지 않아. 전 웃으며 별을 올려다봤습니다. 단팥빵을 조금 떼어 바다 쪽으로 던졌어요. 이건 할아버지 목. 파도가 와서 삼켰습니다. 전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전 제가 잃어버린 게 아니라 받은 게 더 많았다는 걸 알겠어요. 바닷바람이 머리칼을 스쳤습니다. 멀리서 교회 종소리가 들렸어요. 전 종이배를 접어 감사합니다라고 적었습니다. 파도 위에 올렸죠. 종이배는 천천히 멀어져 갔어요. 그 뒷모습을 보며 전 평온해졌습니다. 두려움 대신 단단한 평온이 자리 잡았죠. 잃어버린 손녀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피가 아닌 마음으로 묶인 새로운 가족의 약속으로 끝났습니다.